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장윤선의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도 사과를 먹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어제 저도 마트 갔었거든요. 예. 정말 과일을 들었다 놨다 결국 오렌지, 바나나 뭐 이런 수입 과일들만 사가지고 왔어요. 네. 예. 딸기도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요새는 그냥 마음 먹고 참외, 딸기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귤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마트에는 차라리 뭐 천혜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라봉 이런 네. 거는 있어요. 그런데 귤 찾기가 쉽지 않다. 너무 비싸다. 이게 주부로서 네. 서로 그러니까요. 동병상련을 느끼는 맞아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아침 그 도하 모든 언론들이 사과값 얘기를 썼는데 사실 제가 사과값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사과 단독으로? 얘기를 아니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 예. 이런 얘기를 정치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 다니지만 국민들은 사실 사과값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정치인들은 공천에만 관심 있고. 그러니까요. 왜 국민과 정치인의 관심이 네. 같은 곳을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른 것일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공천 상황 짚어봐야 된다는 네. 거. 공천 상황 민주당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3월이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3월 들어서 좀 행보가 적극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양평을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에 이어서도 계속 현장 행보를 할 것 같고요. 매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는 어딘가에 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보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은 양평에 갔다가 이천에 갔다가 이렇게 두 군데나 돌아다녔는데요. 다음 예. 주에는 뭐 충남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천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현장 행보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이요. D-30일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비우호적인 그리고 별로 조당 찍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론을 아니야 이번에 내가 어떻게든 민주당 찍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리 행보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양평 간 거는 아무래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 강조하려고 그렇죠. 간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 1번지 종로 갔었죠. 곽상원 후보. 그리고 탈당 김영주 후보 저격하러 영등포에 갔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목동에 그 친문 하도 이제 공천 논란이 있으니까 그 대표 친문 그 양천의 누굽니까? 황희 후보가 후보. 있는 예. 목동을 갔었죠. 문화부 장관을 했었죠. 예. 이제 거기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이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행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어버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국책 사업까지 백지화하는 무책임한 정권,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종로 창신동에 있는 골목시장 예. 그리고 그 영등포 갑구의 지하상가 여기 현장 두 군데를 같이 제가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러셨군요. 제가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만날 때마다 대표님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막 이러면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마이크 앞에 서서 꼭 멘트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날카롭게 하고 있다. 왜? 이재명이 너무 무뎌졌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수사받고 재판받는 가운데 사이다 이재명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정치 연설을 하면서 대중동원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는 평가. 이 시도가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타겟팅을 좀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로 이제 그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동접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국 혁신당에서 인재영이 발표하면 동접이 확 늘어나는데 이재명 거기서. 대표가 현장 행보를 하는데도 동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 표차로 안타깝게 석패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에 총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칼침까지 맞았던 그 네. 테러를 겪은 대표가 다시 현장으로 나왔는데 동접이 뭐 높지 않다. 많이 안 된다. 동접을 통해서 느낀 민심이, 민심이 심상치 않다. 않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혁신하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뛰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막 비판하시는데요. 비판이 필요합니다. 비판을 해서 듣고 판단해서 필요하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과격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전남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의 예비 후보인 권향엽 그러니까 뭐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 어쩌고 사천 이런 논란이다 이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의한 학대이고 과거 자신이 경기도나 성남에서 몸종처럼 부렸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 비서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아니 도대체 무슨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것을 했다는데 이런 걸 만드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정치부 기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선거 캠프에 배우자 파트가 있습니다.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제2부속실이 배우자 예.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일종의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사실에 맞는 비판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더 극한적으로 말펀치가 커지고 세지고 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아마도 이런 속에서 약간 피로감을 느낄 것 같고 현실적으로 민생을 좋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뭔지 예. 그 솔루션이 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쓸데없는 정쟁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TV 토론 하자고 했잖아요. 뭐 형식 날짜 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서. 뭐 김어준 씨가 사회 봐도 좋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왜 해? 그거 우리가 왜 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하십니까? 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파트너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영수회담. 뭐 이렇게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데 대통령이. 예. 그런데 지금 와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랑 토론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기본 뭐 기류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 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끊임없이 비난.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악플러 정치를 하고 있다. 서로 지금 말폭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좀 강도가 지나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누구죠? 저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국정원장.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다. 그런 이런 얘기까지. 사람의 이런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날마다 이렇게 비난성 저주를 퍼붓는 사람하고 앉아서 무슨 토론이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선대본부장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왜냐하면 민생 토론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려 17차례 민생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오늘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3번, 경기도 8번, 영남 4번, 충청도 2번, 호남은 딱 한 번도 없어요. 제주도 오늘은 인천을 갔더라고요. 딱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대학원생 그러니까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뭐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11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15번 토론한 것 가운데 이 공약 다 지키려면 831조, 사실상 900조 원 이거가 필요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돈 다 어디서
누가 낼 건데. 그러니까 실현 예, 가능한 부자 정책과 공약인지. 아니다. 그렇죠. 예, 부자 감세 막 다 하고 세금 뭐 이것저것 다 깎아주고 있는 판에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9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이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겠다고 뭐 거기다가 우리가 미래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다 풀어줄게. 군사보호 지역 다 해제해줄게. 막 가는 데마다 이러고 철도 깔아줄게, 공항 지어줄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빌공짜 허위 공약 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이 돼서 뭐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 한마디 그것 한 때문에 게 탄핵됐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페트롤카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너무 조용하다. 주로 조용하다. 무음이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야당이 민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좀 늦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비판 받으면서도 계속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늦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날짜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말 오늘 한 거야? 그러고 네. 봤더니 오늘 했더라고요. 좀 더 일찌감치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민주당이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사보호구역 해제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환노위와 그다음에 국방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이게 뭐가 문제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 피해가 뭐가 생기고 이거 정치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이거 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딱 전화를 돌렸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어머 그래요? 나 경선하느라 몰랐네. 그러니까 다들 자기 선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게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지고 있고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권 선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정책위 네.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뻥뻥 정책이 뚫리고 안 있다. 보여요. 매우 답답하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제 이 선거 상황을 지휘하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뭐 달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지난 월요일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고 해서 아마 오늘 이런 고발 조치도 나온 게 아닌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민주당 경선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파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언론들도 대부분 비명이 떨어졌다는 점을 많이 주목을 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개혁을 위한 공천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떨어진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비명 학살로 봐야 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 갈리던데 네.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런데 사실 이런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명이던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이런 분들도 경선에서 탈락했거든요. 탈락한 의원도 있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노영민, 윤영찬, 김한정, 박광원 이런 분들은 소위 수박 논란이 있던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싸그리 다 탈락했어요. 탈락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노영민 전 실장은 똘똘한 한 채 논란으로 국민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청주집, 자기 고향인 청주집은 팔아버리고 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안 팔았어요. 물론 막 비판이 있어서 막판에 이제 강남 그 집마저도 이제 팔긴 했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저런 태도가 맞아?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라는 네. 국민적 비판이 있었어요. 김의겸 의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영민 전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강남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왜 청주에 와서 출마해?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저 네. 그런 국민적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윤영찬 의원도 마찬가지죠. 탈당한다고 했다가 30분 전에 자기가 기자회견 얘기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탈당 안 해. 초라했죠. 왜냐하면 현근택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처럼 당 기호도 15점. 이렇게 배점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었던 그 시스템 공천안. 예,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 다면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같은 상임위 국회의원들끼리도 하고 어. 그다음에 당직자가 220명이래요. 그 예. 220명의 평가 그리고 민주당 그 국회 보좌관 민보협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보좌진들이 각 방마다 2명씩 해서 360명. 음.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그다음에 국민 여론 뭐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 뭐 누가 15점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럼 우리 언론은 왜 친명, 비명 학살이다. 비명 뭐 횡사란 이런 말도 표현을 있어요. 쓰느냐. 근데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얘도 떨어졌네, 쟤도 떨어졌네 이런 거 쭉 보면 야 이거 비명 행사야라고 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기에는 쉽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예,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 얘기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윤영찬 의원도 기회주의적이라면 이수진 의원도 사실은 서대문에서 계속 옮겼잖아요. 뛰다가 갑자기 옮겨갔잖아요. 이분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런 공천을 했어요. 당에서.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내밀었을 때 결국 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최종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다. 예, 다 보고 나서 어떤 평가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 이제 자객 출마로 막 여기저기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네. 물론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평가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3자 경선을 했는데 결선을 간다는 건 3명 중에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선에서도 30% 감점이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 네. 이 공천이 또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박용진 의원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두 사람을 싹 다 취재했습니다. 예. 예, 김혜영의 뉴스 공감을 오기 위해서 네.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출연을 했어요. 제가 듣고 나서 바로 통화를 했는데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 팔다리 다 묶어놓고 이게 경선하는 거라서 쉽지가 않고 결국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본인이 민주당의 어떤 투명한 경선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살아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출연을 좀 해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거기 갈 시간 없어요. 선거운동 해야 돼요. 끊어요. 막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강북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봉주 의원은 좀 세게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이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건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을? 보도가 하나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자기 지금 이 고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윤선 기자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도대체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YTN 라디오에서 어떤 허위 사실을 예.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감산 30%가 없었다면 1차에서 끝났다. 라는 표현. 이거를 이제 사실로 적시한 건데 이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거법상 본인 당선과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난 걸로 보인다도 아니고 끝났다라고 단정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차에서 제가 과반 넘은 건 분명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두 번째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허위 사실입니까? 했더니
1차에서 과반을 넘었다 안 넘었다라는 것은 당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심사할 때 선관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국장 1명 이렇게 딱 2명만 들어가는데 이 결과를 유출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뭘 보고 얘기한 예, 거냐. 그래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세 번째 허위 사실이 뭐냐면 지금은 당내 경선에서의 승자일 뿐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체가 상당히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내일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결선 과정이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민하고 되면 돌아가고 박용진 있습니다.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상 가장 가장 뜨거운 그런 민주당의 경선 지역구가 강북을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정봉주 전 의원의 대응과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어떤 맞대응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현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결선을 통과해도 통과 못해도 둘 다 엄청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뭐 양자 간에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모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이승훈 변호사라고 탈락한 경선에서 탈락한 명의 후보가 나머지 또 있죠. 한 명의 후보가 또 있는데 이 후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세력이 과연 박용진 표로 가느냐 정봉주 표로 가느냐. 그것도 관심사네요.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일종의 이제 이승훈 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선까지 갔다가 탈락을 하면 당적을 바꾸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출마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도 못 나갑니다. 그렇죠? 예.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명 이인제 방지법이에요. 예. 경선 불복 금지법인데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생겼냐면 15대 대선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네. 신한국당이에요. 여기에서 그 대선 경선에 누가 참여했냐면 이인재 후보가 참여를 했는데 예. 경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탈당을 딱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국민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자기가 나가요. 자, 생생하게 기억이 네, 납니다. 그래서 보수파가 표가 분산돼가지고 당시에 뭐 이제 그 보수 말이 쪽에서는 많았어요. 어부지리로 김대중이 당선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6대 대선 때는 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새천년 민주당. 그래서 피닉스가 된 겁니다. 네. 불사조. 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제 예. 이런 건데요. 새천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해서 또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가 이제 거의 확실시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선을 또 중도에 표기해 버려요. 네. 그런 다음에 자민련으로 갑니다. 아. 예, 자민련으로 가가지고 또 이 출마를 준비해서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대선 경선을 그러니까 나가는 나 아니면 거예요. 안 돼. 꼭 나여야만 해. 이런 아.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 문제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 당했다가 내일 저 당으로 출마하면 도대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경우가 바로 어디입니까? 영등포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런 예. 문제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뭐 일찌감치 가버렸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선거 코앞에서 경선 불복으로 나가버린 거 아니 저기 그건 아니고 공천 예, 공천 앞두고 앞두고 이렇게 해버린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2005년 8월에 이 법을 바꿔가지고 다시는 한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는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그해 당해년도에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경선 탈락했어요. 그럼 나 제주도에서 출마해 볼까? 이거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상관이 가능합니다. 없고. 뭐 강북에서 출마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뭐 노원으로 가야겠다. 예.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쉽지 않겠죠. 않죠. 그래서 아마도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당에 남아서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표밭을 네. 갈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면 전망이 나옵니다. 경선 결과에 따른 탈당 러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그래서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가봐야 남는 게 없고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이 당에 남겠다라는 선언의 다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당 대표실을 점거하면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때 민주당 당직자 출신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 당을 나가지 않고 어. 단식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 저 화가 다 누그러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수용을 했습니다. 네, 수용을 결국 네.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애당심이 있는 경우에는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나가요. 일단 경선을 하고 그리고 이 당에 남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안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예. 네. 장윤선의 취재팔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짧게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을 했는데 이거 짧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최상병권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사가 임명됐다는 거. 아니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오후에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외교부가 이미 이종섭 장관에게 호주 대사로 부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교관 여권을 이미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된다는 건데 이거 이미 내보내기로 짬짬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수사 외교부에서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권법 12조에 따라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뭐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블라블라 외교관 여권 발급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지금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인 거예요. 네. 피의자예요. 그래서 조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공수처에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불러서.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된 것도 의아한데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것도 겹쳐 있으니 더 이상하게 보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호주 대사는 1급 고위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호주는 어떻게 하냐? 차관보다 더 낮은 차관 복급이 또 가요. 통상 차관들이 가는데 네. 이종섭은 뭡니까? 장관 장관급이에요. 왜 나가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에서 이분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제가 됐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분도 지금 출마 천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 6명 싹 다 지금 출금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거 풀어가지고 내보낸다고 한다면 국민적 비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선거 중에는 앞두고. 단수 공천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알고도 내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했는데요.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4월에 패스트트랙 태워서요. 4월에 특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 앞두고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인터뷰했던 이현주 전 의원은 국정농단의 완성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이 사안을 두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도처에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하여튼 하여간 많이 어렵다. 저는 예. 정치인이 아니라서 더 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정치자분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주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